앞에 목사님 이정수 선생님께서 너무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제 분들도 그렇게 해주시라고 믿고 최영무 목사님, 이제 그 목사님 합쳐서 30분 하려고 합니다. 합쳐서. 예, 그러면 15분 하시고요. 질문 몰아서 받겠습니다. 그래서 15분 내에 각각 끝내셔야 되고 제가 끝내기 5분 전에 이것을 합니다. 5분 예, 그거는 둘이서 합의하시는 건데 반드시 시간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제 그 다음 발제 우리 교회 인권 선교 문제 우리 교회사 위원장이시고 선한사님께서 목회하신 최영무 목사님 하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제가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이어서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한 모금 먹을 수는 없나요? 물 좀 갖다 주세요, 물. 교회 인권 선교 과제인데요. 제목을 딱 떨어지게 잡았습니다만 사실은 이건 굉장히 우리한테 익숙한 주제인 것 같지만 별로 익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권 운동이나 한국교회 역사에서 인권 선교라는 말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말을 했고 굉장히 자명한 것 같은데 제가 섭렵해 본 결과로 보면은 한국교회 안에서 한국신학계 안에서 인권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성찰하고 하는 글은 거의 찾아볼게요. 본격적으로 다른 글은 별로 없을 정도로 좀 척박한 풀토인데요. 그래서 앞에 서론 부분은 참고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인권에 대한 이제 기본 이해, 우리가 그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요점만 말씀을 드리면은 근데 정치적 혁명과 더불어서 인권 개념이 등장을 했죠. 근데 이 인권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그 현대 민주주의를 여는데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 역할을 하는 그런 중보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 인권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든 인간이 존엄한 존재로서 평등하게 존중받으면서 살아야 한다 하는 그런 인간적 이상인데 그것이 사람들의 관계를 바꾼다. 끊임없이 배제되어 있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사회적 관계를 변화시키고 정치적 공동체로서의 그 민주주의를 공동체 민주주의를 확산시켜가는 그런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인권은 되게 역사적으로 보면 집약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대략 3단계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보편적인 가치로 수용이 되어 왔죠. 그래서 첫 번째는 소위 1세대 인권, 줄여서 얘기하면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로서의 인권, 또 줄여서 얘기하면 자유권적 기본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서구의 근대 정치 혁명과 더불어서 제기가 됐고 그 요체는 개인의 생명권, 종교와 그 신앙 양심, 그다음에 의사 표현의 자유, 그리고 재산권 이런 것들을 구체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2세대 인권에 해당하는 그 경제적 사회적 권리로서의 인권, 사회권적 기본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이제 산업혁명과 더불어서 노동자들이 등장하면서 그 요체가 확립이 됐는데요. 그 내용은 경제적인 평등, 이른바 그 노동권, 교육의 권리, 어린이 및 청소년의 복지, 그리고 기타 사회복지 권리 등을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3세대 인권은 문화적 및 연대의 권리로서 이른바 소수 집단의 권리, 그 앞에 것들이 개인의 권리를 강조했다면은 집단의 어떤 소수 집단, 인종 집단, 문화 집단, 여러 다양한 집단들의 이제 권리 인정하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인권 목록은 끝나는 건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인간들의 그 공동체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등장하고 끊임없이 그 권리를 제기함으로써 인권의 목록은 늘어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추세고 그렇게 인식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신학적 입장에서 볼 때 한마디만 하고 넘어가면은 처음에 이 신학의 입장에서는 인권은 하나님을 믿는데 무슨 인권이냐 이런 분위기가 강했지만 오늘날에 와서 에코노미카 특히 신학에서는 2차 대전을 경험하면서 이 인권의 문제는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신학적 과제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다시피 유엔에 의해서 1948년도에 세계 인권 선언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보편적인 인권 규범이 확립이 됐는데 2차 대전을 거치면서 특히 나치와 스탈린의 체제를 경유하면서
그런 이제 그 인권의 중요성이 이제 제기됐는데 똑같은 맥락에서 우리 신학적 입장에서도 그 인권을 본격적인 본질적인 그 과제로 수용을 하게 되었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성서 자체가 인권을 현대적 의미의 인권을 제창한 것은 아니지만 그 인권의 그을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원천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것만 서론적으로 얘기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그럼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인권 선교의 과제가 뭐냐? 뭐 역사적으로 조금 환기를 하자면은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인권 선교가 본격화되는 것은 1974년 5월 한국 기독교 교회 협회 인권위원회 구성 시점부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그 이전에 개신교가 수용될 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그런 인식 속에서 인권 의식이 뭐 없었다고 할 수 없지만 교회의 현실적인 아주 과제로서 중요하게 인식한 것은 70년대 중반 유신독재 체제 하에였었고 물론 NCC 인권위원회 조직을 통해서 그것이 가시화됐지만 우리 교단이 거기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또 그 효과가 좋다고 하는 것은 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지금 인권의 그 과제, 선교 과제를 꼽아보는 것은 그 전통을 오늘 현실에서 우리가 창조적으로, 발전적으로 개선하는 의미를 갖고 있고 저는 어떤 교회의 세상 안에서의 본질적인 존재 양식을 본질적인 어떤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인권 선교를 실천하는 것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론과 연계해서 얘기를 하자면 맨 첫 번째 뭐 목록을 쭉 열고 하자면 너무 많기 때문에 범주화시켜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그 자유권적 기본권의 확대가 중요한 과제입니다. 제가 여기에 참정권을 별도로 이렇게 떼어낸 것은 자유권적 기본권에 들어가지만 이것이 국민 주권의 원리를 잘 반영하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뺐는데요. 뭐 내용을 좀 보면 촛불혁명은 직접적인 국민주권의 발로로서 국민의 제방 기본 권리의 확대에 대한 요구를 함축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새로운 정부가 탄생했고 그 정부는 권력의 집중을 제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할 수 있는 개혁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야 비로소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안은 그 요구를 따른 것이었습니다. 선거법 개정안은 참정권의 확대와 대표성을 강화하는 취지를 지니고 있고 검찰개혁안은 권력의 집중을 방지할 뿐 아니라 국민의 기본적 인권 보장을 강화하는 취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비로소 권력 구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조치가 작은 한 걸음을 내딛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경찰개혁안 등 다각도로 그 취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입법이 이루어져서 국민의 권리가 더욱 신장될 수 있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덧붙여야 될 것으로 현 정부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헌법 개정은 아직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지만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를 신장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앞으로 헌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겁니다. 또한 자유권적 기본권의 요구로서 사상과 양심의 자유, 집회 및 시위의 안전한 자유가 보장돼야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은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제약하는 족쇄가 되고 있고 엄연히 살아 있습니다. 이로 인한 양심수가 여전히 지금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현실이 간과돼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과연 자유주의 얘기하지만 한국의 자유주의가 실현이 됐는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회권적 기본권의 그 실질적 보장인데요. 절차적 민주주의의 진전으로 상대적으로 그 자유권적 기본권의 확대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확대되고 있지만 그에 비해서 사회권적 기본권의 신장은 여전히 더딘 상태입니다. 단적으로 얘기해서 노동자들의 정당한 기본권을 극대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노동 3권, 단결권, 단체 협약, 그 다음에 단체 행동, 이것이 노동 3권인데 사실상 한국 사회는 그것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노조가 10% 안팎이라는 거, 노조를 조직하기도 어렵다는 거, 삼성이 뭐 다 얘기하는 거 다 알죠? 단체 협상이 잘 되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까? 고공으로 해 올라야 됩니까? 안 되니까 오르는 거죠. 왜 파업을 합니까? 그 파업을 하면 뭐가 되죠? 그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묻습니다. 국제기범은 노동쟁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게 국제기범이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 3권도 보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작업장에서의 그 위험 이런 거 뭐 말할 것도 없고 여전히 한국은 사회권 분야에서 노동권의 분야에서는 굉장히 낙후된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권 안팎이 되고 있지만 노동권의 그 사회권의 그 차원에서 아주 처참한 현실이다. 그래서 어쨌든 노동자의 기본권이 보장돼야 되고 여기에 더해서 사회보장제도가 또한 강화돼야 된다는 것은 뭐 두말할 것 없습니다. 출산율의 저하를 걱정할 게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주지 않는 사회적 현실을 엄중히 직시해야 될 것이고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이제 모색돼야 되겠지만 뭐 기본수당의 지급도 그 방안 가운데 하나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부터는 조금 특화된 주제들을 몇 가지 좀 제가 생각한 것을 꼽아봤는데요. 인종주의적 혐오의 극복과 이주민, 노동자, 난민 인권이 보장이 되어야 됩니다. 인종주의, 이주민, 외국에서 들어온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그 혐오, 한국 사회도 이제 인종주의적 혐오가 문제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그 이주 노동자의 노동 기본권은 물론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주 노동자들은 구체적으로 고용 허가제 대신에 노동 허가제를 요구하고 있는데 어떤 사회든지 뭐 이주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다 통제를 하기 마련인데 그건 뭐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그것이 이주 노동자들의 기본권과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것이어서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특히 그 가족들 어린 자녀들의 교육권 이런 기본권을 기본적으로 보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난민에 대한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법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난민 규약에 유엔의 난민 규약에 가입해 있고 난민법까지도 있지만은 실질적인 인정은 굉장히 처참한 수준이라고 하는 걸 잘 알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성소수자 문제.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그 성소수자가 헌법에서 처벌을 받고 있고 그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 때문에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내용은 좀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살펴보시고 교회 안에서 특별히 이 성소수자가 존재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유념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는 연구위원회가 이제 허락이 됐고 2년째 그것이 계속 논의 중인데요. 어쨌든 총회의 그 연구위원회에서는 서로 다른 의견을 어떻게 잘 조정하며 어떤 결론에 이를 것인가 그 대화의 과정을 적극적으로 좀 주도해 줬으면 하는 주문을 좀 드리고 싶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뭐 제가 또 NCC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만은 그 안에서 성소수자 목회연구소위원회에서 지금 올해 안에 교회 목회 성소수자 교회인 목회 매뉴얼을 발간하려고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꼭 이 통합선교 정책협의회에서 지적하고 싶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 군 선교의 방향 변환과 병사의 인권 보장에 관한 항목입니다. 우리 대개 군 선교하면은 군대를 황금오장으로 알고 분무기로 세례를 줘가면서 개종자를 늘려가는 이것을 가장 중요한 하나의 선교의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군 선교도 인권 선교의 방향 맥락에서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원래 이 군종제도라고 하는 게 모든 나라가 다 있지만 애초에 군종제도의 기호는 이제 전승기원, 군 전력 강화 이런 차원에서 정신무장 이런 차원에서 필요로 했지만 현대 종교 분리가 원칙으로 되어 있는 현대 국가에서 그 군종제도의 취지는 거기에 있지 않고 군대 안에서 신앙의 양심의 자유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런 취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군종 자체를 이렇게 민간화하거나 그 다음에 병사들의 신앙과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는데 우리가 모델로 삼은 미국의 경우에도 베트남 전쟁을 경유하면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되어 있는데 한국은 그렇지 않다. 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여전히 그 군 전력 강화에 부수적으로 기여를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정교 유착에 중요한 고리가 되고 있는 게 군종제도의 문제입니다. 이 군종이 저는 군대 안에서 수없이 많은 양심선언이나 인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군종이 어떤 군종이든 어떤 종파든 군종이 여기에 개입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군 선교는 방향선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우리 교단은 뭐 제가 이건 얘기하자면 길어지는데 줄여서 얘기하면은 카톨릭과 더불어서 이런 군대 병사의 인권 보장을 위한 군종 선교 제도로 바꿀 수 있는, 전환을 모색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조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리한 게 어쩔 수 없이 밀리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 얘기는 나중에 혹시 질문이 나오면 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과제로 국제적 인권 상황에 대한 관심과 연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에 우리 한국교회가 민주화와 인권을 위해서 헌신할 때 국제적 차원에서 교회들의 도움이 커다란 힘이 되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계 여러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인권 상황, 인권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면서 그 지원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될 텐데,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최근에 필리핀의 인권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필리핀 인권 네트워크, 가칭 이런 것이 구성이 돼서 연대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우리 교단의 협력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마지막 여기서 1, 2분 뺐더라도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해야 되니까 마지막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효과적인 인권 성격. 제가 다른 발제에서 다룰 거를 다시 인권 목록 과제는 열과상 굉장히 많지만 다른 발제에서 다뤄질 거 환경의 문제라든지 양성평등의 문제는 여기 다루지 않았고, 또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아서 다루지 않은 건 아닙니다. 계속 목록은 추가될 수밖에 없는데,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교회가 인권의 요구들에 응하고 옹호하는 활동을 교회 부차적인 과제가 아니라 마땅한 교회의 본질적 사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인권 선교의 수행은 세상에서의 교회의 현존 방식에 해당한다는 그런 인식하에 인권 선교를 인식해야 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런 강조하고 싶고요. 당장 떠올릴 수 있는 이제 방안을 얘기하자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개별 교회 안에서 인권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도록 꾸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목회자와 평신도 모두에게 해당합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서 얘기했지요. 인권운동, 인권선교 많이 얘기했지만 인권에 대해서 정작 물어보면 거의 하얀 그런 상태인 게 우리 교회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외부적으로 정책 주권을 얘기하지만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주권을 얘기한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민주적인 그런 인권에 대한 감성을 키워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권 선교는 헌신적인 교회나 목회자에게만 맡겨질 것이 아니라 총회적 차원에서 실무적 뒷받침이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한 인력 배치는 당연합니다. 근데 거꾸로 민망하게도 우리 교단의 인력 배치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와 사회위원장으로서 사회선교에 관한 걸 얘기하는데 실무자에게 얘기하면 민망할 정도로 이 위원회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실무력이 절반 이상인데 오히려 실무진이 더 줄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대처할 길이 없습니다. 더 강화돼야 되고 인력 배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주 민망할 그런 정도고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하면 흥분될 것 같아서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권 선교를 더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총회 내 상시적인 인권센터를 설치하는 것도 검토해 볼 만합니다. 이건 법적으로 이제 절차를 밟아야 되겠지만, 아니면 지금 한국교회 인권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더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하는 방안,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게 번거롭고 혼선이 있을 수 있다면 한국교회 인권센터를 더 강화해서 우리가 그걸 더 감당할 수 있도록, 전담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도 강구되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제 얘기를, 나머지 다시 한번 이건 아까부터 계속 강조했던 얘기니까요. 인권 선교가 중요하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하니까 드린다 시간에 좀 더 보충하시고, 여러분 48페이지 이제 생태정의와 청지기 조명이라는 제목으로 이태규 목사님 생태운동체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이시고 집행부에서 목회하십니다. 박수로 다시 한번 더 환영하겠습니다. 정확히 2분 빼주셨기 때문에 13분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의 교단 생태선교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에 앞서서 기후위기 시대라고 하는 단어는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되십니다. 제 거는 마이크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좀 울리는 듯한데. 요거는 빼주세요. 네. 목소리가 다른데.
그렇죠. 마스크 쓰고 계시는데 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러긴 하지만 사실은 마스크가 익숙하잖아요. 이제는 우리한테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 겉옷을 챙기듯이 마스크를 챙기는 것이 일상화돼 버린 그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기후위기 시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머리로서는 그리고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친근하게까지 오히려 느껴지는 그런 단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셨던 인권선교 또는 우리 교단이 주로 JPIC를 얘기하면서 해왔었던 평화나 인권 또 생명, 남북관계라고 하는 특수관계가 있기 때문에 통일 문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 교단에서 그래도 잘 되든 안 되든 지원이 됐든 어쨌든 그 중요한 문제로 항상 다뤄져 왔는데 이 기후위기 시대에 그러면 생태 문제는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좀 나눠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 민족은 어쨌든 남북 분단 시대는 특수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어쨌든 이 기후위기 시대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적 소명, 시대적 화두로 분명히 다가온 건 사실입니다. 2018년 10월에 인천 송도에서 IPCC 총회가 열렸었는데요. 그때 1.5도시 특별보고서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구가 이제 조만간에 1.5도가 더 높아지게 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태계 자체가 완전히 파괴되어지는 그런 위험한 지경이 된다. 그러니까 1.5도까지 올라가기 전에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서인데요. 영국이나 뭐 다른 그 선진국들에서 뭐 미국 같은 이런 나라들은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지만 오히려 기후협약에서 탈퇴를 하기도 했지만 그 나머지 선진 국가라고 하는 데에서는 다 국가 비상사태를 전부 다 선포하고 특단의 정책으로 이것을 해나가야 된다 이런 선언들을 다 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 특히 오늘은 우리가 기장 선교정책협의회니까 우리 기독교인들 특히 교회 안에서의 이것이 선교 정책으로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받으신 거에 55페이지를 잠시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54쪽부터 55, 56, 57, 58, 59 이렇게 좀 길게 생태 위기에 관한 개신교인 설문 통계조사 이런 것을 했습니다. 이것은 교회 환경연구소라고 하는 단체에서 개신교인 1000명, 일반인 1000명 이렇게 2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생태 위기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펼친 것이고요. 뭐 굉장히 이 조사표를 잘 살펴보시고 거기에 해석으로 쓰여져 있는 것들을 보시면 의미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두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좀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면서 하루를 여는 게 너무 당연한 일상이 되어진 것처럼 기후위기 시대구나, 지구온난화가 참 심각하구나 머리로 인식하는 건 90% 이상입니다. 그림 1, 환경문제 및 기후변화의 심각성 인지라고 하는 부분에서 보면 개신교인이나 일반인들이나 전혀 이건 뭐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모두 다 우리 한국인들이 90% 이상 지금은 심각한 지구온난화, 기후위기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바로 밑에 표를 보면 지구온난화가 굉장히 많은 표를 가지고 있지만 두 번째가 이제 미세먼지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기후온난화라고 하는 것이 실감되어지는, 몸으로 체감되어지는 가장 첫 번째 요인이 이런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의 변화, 우리의 생활의 변화 이런 데에서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첫 번째로 어떤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지금 생태계가 굉장히 큰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개개인들의 삶의 어떤 위협 요인들로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환경운동을 해야 된다 또는 어떤 그런 그 실천들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가 알맞게 탄소를 줄이고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하는 이야기들이 다른 창조세계의 보존이라고 하는 신앙적 측면의 깨달음 또는 그것에 대한 우리의 소명 이런 것으로 결단하기보다는 우리의 일상이 해쳐지기 때문에 그것이 불편하고 때로는 위협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구나, 이런 경고로 듣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한 가지만 더 뭐 여기서 많이 보낼 수는 없으니까 맨 마지막 그 57페이지 이 설문조사를 한 환경연구소에서 결론적으로 내놓고 있는 하나입니다. 우리 그 개신교인들이 교회가 환경운동에 참여하고 있는가? 한 50% 정도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방법은 어떻게? 환경운동 단체들에 후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표에 보게 되면 교인들은 그렇게 교회가 후원하는 것 외에 직접적으로 한 4분의 1 정도, 25% 정도의 교인들이 대답하기를 직접 본인들이 교회를 통해서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환경운동에 대한 실천을 해보고 싶다, 참여하겠다, 이런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좀 이따 이 성교정책협의회 제안드리는 말씀에 하나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같이 말씀드립니다. 생명운동, 우리가 JPRC를 보통 흔히 이야기하면서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존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운동이라고 얘기할 때 보통 인간의 생명, 사회정의, 그리고 환경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요.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우리 기장교단에서 환경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사실은 인권 선교 또는 민주화의 문제, 평화 통일의 문제, 이런 거대 담론에 밀려서 야, 지금 사람들도 먹고 살기 힘든데, 노동자들이 저렇게 어려운데, 환경 뭐 개발하는 것 때문에 자꾸 뭐 환경 지켜야 되는데, 이런 얘기 배부른 소리였던 거죠. 그러니까 아예 끼어들 틈이 없는 그 주변부의 이야기들처럼 환경 정책은 사실 우리 교단 안에 들어올 틈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지하다시피 교회가 인간 생명 운동이나 사회정의 운동, 환경운동, 이것을 서로 떼어놓을 수 없고 이것은 전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깨달음으로 발표한 것이 바로 JPRC 운동이다 라고 이렇게 이 관점에서 보면 구속신앙의 신앙적 운동에서 이젠 창조신앙이라고 하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 신앙적 바탕, 신학적 이해,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교단에서 지금 굉장히 부재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페이지 50페이지로 넘어가면 생태공동체 운동본부가 있습니다. 평화공동체 운동본부 있는 건 아시지만 생태공동체 운동본부, 이게 두 가지, 운동본부 이름은 두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요 뒤에 거는 잘 모르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2008년 이명박 4대강 사업, 뭐 한반도 대운하 사업으로 실질은 이루어졌던 이 사업에 대한 반대 운동들로 생태공동체 운동본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이게 정치 투쟁으로만 시작되어진 것이 아니라 종교적 회심과 그리고 우리의 영적 각성, 이런 부분들을 이루어내자, 교회 안으로 들어가자, 이런 모토들을 가지고 시작되었었는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4대강 운동에 대해서 반대냐 찬성이냐라는 이분법적 또는 정치적 규정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것이 어떤 신앙적 토론으로, 담론으로 그렇게 발전되는 것이 좀 더디어진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4대강이 거의 다 영주댐을 끝으로 다 완성된 이후에는 4대강 반대 투쟁의 동력들이 상실되어지고 나서 이것이 교회 안의 영성운동과 어린이들로부터 시작되어진 장년들까지의 생태교육, 이런 각성운동으로 쭉 이어져 오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 내성천 살리기라든지 교단 총회를 통해서 에코 총회를 한번 열어보자, 뭐 이런 노력들을 열심히 해보기도 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태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용 목사님 총회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막 그러는데, 우리 총회와 이 생태공동체 운동본부의 관계를 보면 전 총무님이셨던 배태진 총무님 때에는 인건비나 뭐 이런 부분들이 생태본부에 대해서 지원이 되지면서 총회 직원의 활동까지도 이제 같이 해왔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환경에 대해서 중요하다기보다 코디해주는 하나의 조경운동 정도, 그 정도 인식이 되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현
체제 속에서는 사실은 이 생태공동체운동본부의 활동을 NGO 운동의 하나로 치부해버려서 사실은 총회와 아무 관련 없는 고작 저희들이 허니에서 올리는 사업들의 몇 분의 1 정도를 받는데 총액으로 따지면 500만 원 내외 정도의 사업비를 받는 것으로 총회와는 아무 관계가 없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생태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단 내에서 실제로 제대로 자리를 잡고 활동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제가 좀 몇 가지를 드리려고 하는 것 중에 전부 말씀드리고 시간이 안 될 것 같고요. 감리교와 예장교단에 대한 활동들, 생태운동과 관련한 활동들을 제가 첨부자료로 좀 알아보고 실어놨습니다. 감리교나 예장통합인데요. 이 경우도 사실은 인건비를 지원하거나 총회가 전폭적으로 생태운동에 대해서 자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활동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총회 차원에서 사회부라든지 생태정의위원회를 통해서 모든 사업들에 대한 재정과 인력들을 총회 차원에서 컨트롤하고 같이 협조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큰 교단인 감리교나 예장에서는 이미 각 노회, 연회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생태운동들이 총회 차원에서 함께 같이 고민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나다라 뭐 이렇게 해놨습니다. 노예별 생태위원회 설치하는 것, 또 생태선교사를 양성하는 것, 목회자 교육, 또 생태신학 교육과정을 수립하는 것, 뭐 이런 부분들은 좀 글로 읽어주시면 고맙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미래 세대에 대한 지원과 교육이라고 해서 밥원에 넣었는데요. 그레타 툰베리라고 하는 이름은 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생태위기 시대에 트럼프를 막 째려볼 수 있는 그런 17살 소녀인데요. 이 친구가 기후위기 시대에 완전히 아이콘으로 떴습니다. 그렇게 되어진 것은 사실은 젊은 세대들이 바라보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이 눈이 기성세대, 개발세대와는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태계 자체가 무너짐으로써 자신들이 살아가야 될 미래의 삶까지도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이제 알고 먼저 나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장 교단에서도 좀 체계적이고 아까 총 회장님은 코어의 부재, 뭐 컨트롤 타워의 부재라든지 전문가 그룹의 네트워킹이 완전히 지금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다 뭐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 시대에서는 어쨌든 우리가 총회 차원에서 기후위기 시대를 우리의 환경선교 과제로 중점적으로 삼음으로써 사실은 위기를 돌파해낼 수도 있고 또한 우리가 지금 선교의 정책이 많이 막혀있는 가운데 또 다른 하나의 대안이 되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우리 기장 세대의 기장의 미래 세대들을 우리가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라고 하는 중요한 것과 직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끝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남았나요 시간이? 안 남았죠. 네, 감사합니다. 그 말씀 정확하게 시간을 맞춰주셔서 앞으로 30분 동안 질의응답 시간을 하겠는데요. 편하게 질문하시고 제가 질문을 3, 4개 정도씩 모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라서 혹시 한쪽으로 질문이 몰리게 되면은 그 다음 질문은 좀 균형을 맞춰가면서 플로에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굳이 인권은 뭐 다 잘하시는데 그쪽으로 질문 안 하실 것 같은데. 네, 생태 쪽에 질문을 많이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여기 다 이쪽으로 하십시오. 네, 질문해 주시면 보겠습니다. 예, 두 분 주셨는데 두 분 차례 저희 먼저 뒷분부터 해주시죠. 아까 하셨으니까 처음 질문하신 목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군산노예 다음교회 이봉현 목사입니다. 먼저 죄송한데 인권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같이 할게요. 예, 생태 문제도 같이 이제 비슷한 내용일 텐데요. 아까 발제하시면서 문제는 교회가 인권의 요구들에 응하고 옹호하는 활동을 교회의 부차적인 과제가 아니라 마땅한 교회의 본질적 사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총회 차원에서나 또 이 교회와 사회위원회에서나 어떤 매뉴얼이나
실천 방안들을 좀 내놓으실 생각은 없는지요? 그래서 꾸준한 교육을 교회 안에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또 적어도 인권 실천 방안 같은 것을 좀 내어주시면 교회에 공고하고 또 권고하고 또 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생태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거든요. 보니까 생태 영역에서 예장 통합이나 또 감리교회 같은 경우는 책도 뭐 3권 네. 만들어내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해오셨던 걸 뭐 성경학교를 하든가 하는 일들을 해왔던 걸 볼 수 있는데 우리 기장 생태공동체 운동본부에서 또 총회 차원에서 저희들한테 제시하는 생태 관련 그런 어떤 매뉴얼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서 질문을 드려서 말씀드립니다. 예, 다른 분들 그 질문 주시죠. 아까 먼저 손 드셨습니다. 여기 앞에 예, 우리 이정우 선생님까지 또 질문하시겠습니다. 앞에 목사님께서 제가 하려던 질문을 해주셔서 좀 다른 형태로 다른 2가지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앞에 해주셔서 인권 문제에 관련해서 지금 상당히 인권에 대한 구체적인 여러 가지 방안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성소수자 문제에 대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기도 한데 지금 조금 아쉬운 거는 장애인 인권에 관련된 선교 정책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기장에서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제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교회에서 지금 장애인 전도사를 두고 있어요. 이번에 목사고시를 합격을 했습니다. 이번에 목사고시 합격을 하고 이제 안수를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엄청난 고민입니다. 안수를 줘도 이 목사가 됐어도 그냥 부목으로만 남아있을지 아니면 어떤 장애인 관련된 일을 하는 현장에 뛰어들려고 해도 기장에는 바탕이 없고 이런 어떤 장애인 인권 우리가 지금 간과하고 있는 그런 장애인 인권 선교에 대한 부분들이 논의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 우리 목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이정 목사님 질문 또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듣고 또 다른 플로어 질문 받겠습니다. 교회마다 아마 뭐 음식물 줄이기라든지 많은 형태로라도 생태운동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인권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이제 과연 그런 매뉴얼을 제공할 만큼의 어떤 실무력 현재 우리 총회의 구조상 가능하냐 우리 최 목사님 말씀을 하셨는데 간신히 직원 하나 빌려가지고 미안할 정도로 하는 상황에 저는 이것이 총회의 구조와도 연관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모두가 위원회 활동하는 현장의 목사들이 일을 해가면서 우리가 이게 실무자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목회하는데 바쁜 목사들이 안 할 수도 없고 총회 직원과 또 이 실무자들과 위원들과 사이에서 눈치 보는 그분들은 우리 눈치 보고 우리는 또 그쪽 눈치 보고 해서 입법과 행정 부분이 불분명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회 구조가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이 있어야 그리고 총회는 입법부로서 그걸 검토하고 또 허락해주는 방식으로 가야 우리가 충분히 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소위 상권분립도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재판하고 있잖아요. 우리 동료들을 이 법의 전문가도 아니면서 이런 형태로 해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인력을 충원할 수 있을까? 일단 범위까지 좀 함께 해줄 수 있으면. 그래서 생태운동본부도 어쩔 수 없이 이 어떤 좋은 뭐 민간 지구처럼 취급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총회에 가지고 있는 역량으로는 좀 커버할 수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좀 제가 적당한 질문을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일들을 해결해낼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 저 자신도 선교인으로서 일을 해가면서 늘 그런 고민, 평상시에 총회를 위하여 깊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러나 이제 이게 총회 직원들이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총회 직원들은 위원들의 눈치를 봐야 하고 또 위원들은 총회 직원을 기대게 되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총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입법 기구처럼 된다고 하면 그걸 충분히 검토하고 허락해주고 실행한 것에 대하여 또 책임을 묻기도 하고 또 나중에 평가할 수 있는데 이 기구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일하고 우리가 평가하고 우리가 잘난 척하고 이렇게 돼서 되겠는가 이에 대한 고민을 조금 실어서 질문해 봅니다. 한 분 더 받겠습니다. 1번, 3번이 거의 비슷한 질문이기 때문에 제 지금 손드샷 익산노의 조영주 목사인데요. 저는 저 군선교에 대해서 잠깐 제가 군 장교 출신이라서 개인적으로는 그 지금 사단법인 제한군이 이사를 맡고 있어요. 근데 제가 우리 앞으로 이 기장의 군선교 방향전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그 아까 보니까 이제 성소수자라든지 그 다음에 군종 목사님들이 인권선언 물론 그게 큰 차원의 담론적인 측면에서는 가야 할 방향이고 맞는 얘기지만 우리 기장이 군복도 지금 가장 많았던 교단이 지금 가장 소수적인 교단을 몰렸고 또 우리나라는 남과 북이 대치되는 상황 속에서 요즘 가장 실리는 그 남성이 여성으로 자라나야 하사가 여성본부회장 그 얘기도 나왔잖아요. 그런 얘기도 했는데 이 문제가 아까 카톨릭하고 연대에서 하던 그 얘기도 한번 짚어보시고 방향 전환을 이렇게 바꾸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기장이 군종 제도 안에서는 설 때가 더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상당히 우리 기장 군복들이 제일 그래도 선도에 있어서 열심히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하지만은 우리 최 목사님이 제기하는 그런 문제점들은 우리 군대 조직 안에서 제가 보는 경험으로 봐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소수로 몰릴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일방적인 주장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쌍방 얘기도 듣고 판단을 문제라는 걸 제가 제기하고 싶어요. 예, 이제 답변 듣고도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생태선교 쪽에 질문 적어서 다음에는 더 생태 쪽으로 질문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쪽부터 그래도 섞여 있었으니까 네. 잠깐 말씀드릴게요. 저희 그 생태공동체운동본부가 2년 전부터 그 각 노회, 그러니까 충남, 전북, 전남, 부산 이런 노회들을 찾아다니면서 노회 임원분들 또 노회분들과 간담회나 특별 강연회 이런 것들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가난한 교단, 작은 교단에 가지고 있는 재정 규모는 너무 빠듯하고 해야 할 일은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재정적인 것으로 모든 것을 투여해서 일들을 만들어 간다는 것은 사실은 말 자체가 어불성설처럼 말이 안 되는 거겠죠.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것은 사실은 우리 기장교단에 특히 여신도 연합회가 예전에 벌였던 아나바다 운동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에서 교회를 넘어서 한국의 환경운동의 거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운동이거든요. 기장 농목이 펼치고 있었던 어떤 생명운동 같은 것들도 이미 환경운동이라고 하는 범위를 전부 포함해서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이것이 총회 본부에 있는 분들이나 또는 여신도연합회나 각 기관, 부설 이런 데들이 같이 얼마나 네트워킹을 하고 협조적으로 서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이런 논의의 테이블이 있는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실현시키는가라고 하는 것들의 의지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하면 사실은 교육, 생태교육이나 이런 부분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자산이 거의 없어요. 25개 교회에서 매달 후원받아가지고 어떻게 책을 낼 수 있겠어요. 하지만 이런 것이 선교교육원이나 여신도 연합회나 또는 다른 각 기관들에서 이미 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과 역할들 이런 것들을 서로 같이 맞추어 가다 보면 그런 가운데 속에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시대적 과제들 이런 것을 감당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 사실은 재정의 문제의 측면으로만 보기보단 각 우리 총회 산하에 있는 모든 기관들이 얼마나 긴밀하게 서로 협조적으로 이런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데부터 좀 방법을 찾아보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됐습니다. 예. 이제 바꿔놓으니까 내 마이크가 나빠졌네. 제가 그 생태공동체 운동본부 대표이기도 합니다. 총회장님하고 공동대표인데 총회장님 가셔서 떠나신 바람에 제가 아직까지는 유일한 대표인데요. 상임 대표인데 좋습니다. 이 매뉴얼 문제, 그러니까 여기
아까 첫 번째 질문이 있었고 사실은 세 번째로 이주영 목사님이 질문을 하시면서 그 질문 가운데 답이 어느 정도 다 포함이 돼 있어서 길게 얘기할 거 없거든요. 이혼의 구조, 현재 이혼의 구조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양성평등위원회에서는 매뉴얼 만들어내지 않느냐. 작년에 총회 때 그 양성평등위원 냈죠. 찬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큰 일을 해내신 거. 비교적 근데 양성평등이 그것도 또 꼭 내부 사적으로는 그렇지 않겠지만 그 주제에 집중해서 기민하게 움직여 준 거에 대해서 이제 찬사를 드리지만 교회와 사회위원회에서 현재 이혼의 구조로 그리고 현재 뒷받침되는 이 실무 구조로는 그런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와 사회에 걸쳐 있는 모든 문제가 교회 사회와 이혼의 일에 현장에 뛰어다니기 바쁘고 이런 구조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상설적인 그런 구조가 필요하다. 우리 총회 내부에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것 부차적인 방법입니다. 더 근본적인 것은 어떤 상설적인 구조를 인권을 담당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드는 건 좋지만 그게 교단별로 하는 게 공고롭고 부적절하다면은 기왕에 만들어져 있는 한국교회 인권센터 그리고 우리 모두의 공동의 이 기구로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거기에 연대하고 이임하는 이런 방식 이런 것도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총회 실무 역량 배치에 있어서 뒷받침돼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그러나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은 그보다 더 나아간 어떤 대응책이 필요하다. 상설적인 그런 대응도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목사님 장애인 인권 얘기했는데 당연히 마땅히 나와야 되는 물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 제약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기독교 인권운동의 역사에 이렇게 되고 한기를 해보면은요, 뭐 요새 교회가 욕을 많이 먹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소수자 운동에서도 굉장히 교회가 선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선을 여러 역할을 거의 다 했어요. 역사적으로 한국사에서 보면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운동도 그런 측면이 있죠. 근데 역시 그것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안 넣은 건 아닙니다. 이제 이미 오랫동안 이미 우리의 과제로 이제 받아들여진 거 가운데 이제 한 과제라고 좀 확인하고 싶어요. 그래도 언급했어야 되는데 하는 후회가 좀 들기는 합니다만. 근데 이제 그건 중요한 과제고요. 그냥 중요한 과제를 인식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그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인식이 바뀌어야 되고 어떤 이 장애인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제도 자체도 바뀌어야 됩니다. 제도도 바뀌어야 되고 목회자든 신도든 제도도 바뀌어야 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면은 교회 건축 분리적인 구조까지도 누구든지 접근 가능한 그런 것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그 장애인들에 대한 그 문제에 대응하는 것을 우리가 선교적 과제로 인식을 한다면은 거기에 따라서 대응해야 할 그런 현실적인 과제들이 굉장히 많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와 제도를 바꿀 뿐만 아니라 교회 건축 공간의 구조까지도 다 바꿔야 되는 이걸 우리가 평상시에 숙지하고 있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정도로 얘기하고 다음에 제가 인지를 확실하게 명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이 소수자가 장애인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죠. 수없이 많은 목록들이 있습니다. 또 그 밖에 다른 소수자들. 이제 성소수자들은 우리가 좀 아직까지 낯선데 이렇게 한 대표로 이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선교 관련자는 군선교 그것도 중요하죠. 목사님 제기한 거 굉장히 저도 공감합니다. 오히려 방향 전환하면은 우리가 왕따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거꾸로 충분히 저는 쫄병으로 군대 갔다 왔습니다만 그 상황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아는데요. 그러나 대의의 군선교 방향이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는 대의에 공감한다면 현실적인 문제는 거꾸로 인식할 수 있는 측면도 있는데요. 저는 이제 현실적인 조건 가운데 이제 왕따 당하는 게 아니라 기장의 군종장교를 소무혈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학부에서 군종장교 후보생을 뽑는데 거의 안 돼요. 근데 다른 TO가 있습니다.
거기에만 의존하면 소멸합니다. 이제 앞으로. 다른 티오가 있죠. 이미 군대 갔다 온 사람이 가는 그 용어가 다른데 분명 사관고생인가요? 그 다른데 카톨릭은 그렇게 해왔죠. 그러니까 의무 과정으로 군종을 하면 자기 소신껏 할 수 없습니다. 쫄병으로 가면 그러나 이미 군 병역을 필한 사람이 사명감을 갖고 군종으로 들어가면은 소신껏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군종 자체를 민간화하는 게 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긴 합니다. 독일처럼.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군대에 속해 있다면 그 이미 병역을 필한 사람,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현실적인 조건을 거꾸로 우리 그 카톨릭이 그렇듯이 이미 병역을 필한 사람들 가운데 소명을 입은 사람을 군종장교로 파송하고 그 티오도 굉장히 제한되어 있지만 이미 학부생 수준에서 이미 거의 못 들어가요 지금. 그럼 거꾸로 방향 전환을 그렇게 하면서 소신껏 군송교를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여기는 굉장히 많은 연구가 그래서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염려하는 거 충분히 공감하지만 오히려 궁지에 내몰리는 아까 제가 설명한 거 사실은 오히려 소멸될 우리 교단 군종장교를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다른 발상이 좀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우리 시간이 좀 나오기 때문에 두세 질문 더 받고 하겠습니다. 또 말씀해 주시죠. 생태 쪽에 예, 저 뒤에 우리 김하나 전사님이신 것 같습니다. 네, 섬도령님 김하나입니다. 올 때마다 많이 배우고 가는 생각을 하는데요. 생태나 인권이나 어떤 학문적인 것보다는 삶에 직결되는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목회지스 과정을 지금 목사 후보생으로서 하고 있으면서 여기 와서 항상 선언과 기조를 들을 때와 그 실습 과정에서 느껴지는 갭이 굉장히 크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매년 좋은 얘기를 듣고 가는데 가서 현장에서는 또는 학교에서는 실질적으로 인권 보호라든지 아까 말씀해주신 장애인 인권도 배려 케어가 전혀 되지 않고 성소수자나 여성 인권, 생태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습으로 배우는 시스템과 제도 안에서는 사실 이 좋은 기조들을 발견할 수 없는데요. 그런 것들이 네트워크의 부재인 건지 저희가 항상 어떻게 선언으로 끝나지 않고 삶에서 좀 저희가 그 삶에서 그냥 습득된 상태에서 다시 목사가 되고 그 과정이 되면 아무리 이론을 배워도 습으로 나가는 건 인권과는 거리가 먼 생태와는 거리가 먼 것들을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떻게 선교 정책에서 네트워크들을 구성해 나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또 질문 더 받겠습니다. 예, 이쪽 앞에. 예. 네, 하늘교회 박정서입니다. 좀 전에 질문하신 거와 연계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선교의 과제라고 하는 건 들 수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피드백되는 것이 어느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는데 제가 좀 잘못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제주도에 미군 해군 기지를 지을 때 반대를 많이 하고 조직도 많이 하는 운동도 했는데 그 말은 그게 필요하지 않거나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 기지라고 생각해서 반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세워지고 나면은 그 운동이 끝나요. 예를 들면 4대 강도 마찬가지인데 4대 강도 그렇게 많은 이유와 신학교 늘리려고 반대를 하다가 건설을 하면 그 운동은 정상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고 싶고요. 그게 정말 우리가 정말 선교적 과제로 삼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사회적 활동이 그런 거니까 우리가 대응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더 필요하거든요. 건설이 되면 더 반대를 해야 하고 오히려 그 사람들은 말이 안 되는 말을 계획을 가지고 돈을 집행하고 건설을 하는데 그걸 반대했던 정권이 섰다면 당연히 거기에 걸맞는 것들을 요구하고 부셔라, 그 예산 써라, 생태 환경에 맞게 운동을 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 짧은 생각에는 그런 게 운동이 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생태 환경에 대한 신념 확신을 갖고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이거 하면 좋은 거니까 하자라고 하는 사회적 운동 가치로 하고 있는 것이 의심될 때가 있어요. 서로가 그 문제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더 질문 모아서 받겠습니다. 예, 앞에 또 있습니다. 그 질문이 아마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그 생각이 비슷한데요. 지금 생태운동도 그렇고 인권운동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어떤 신학적인 또 우리의 신앙 고백적인 어떤 그러한 담론들이 세워지고 그거에 따르는 그런 매뉴얼들이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우선 그 담론에 대한 그러한 연구가 없이 이렇게 이 매뉴얼들 먼저 나오고 또 사업들을 먼저 해나가고 하는 이러한 것은 이렇게 되어 나가는 것은 이것은 성과를 필요로 하는 성과를 요구하는 자본주의적인 그러한 사고에서 나온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좋은 예로서 생태 운동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생태 문제와 JPIC 문제가 이렇게 대비를 하셨었는데 말하자면 생태 문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우리들을 위협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어떤 그런 방어적인 그러한 면에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JPIC적인 말하자면 어떤 그러한 생태의 어떤 그러한 환경을 좋게 함으로써 생명을 살리는 이것이 어떤 그런 복음의 정신이라고 하는 그러한 면에서 어떤 그런 담론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것이 좀 부족하지 않는가. 또 인권 문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말하자면 하나의 자본주의적인 그런 이익과 그리고 어떤 그런 성경적이라고 할까 이러한 어떤 그런 자유 민주주의적인 이러한 이해가 이렇게 상충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거에 있어서 말하자면은 어떤 그런 자본가들의 이익과 그들도 일리는 있단 말이죠. 그들의 주장에도.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그런 노동자적인 어떤 그러한 입장에서 그것도 있지만은 반대로 노동자들의 어떤 그러한 부패와 타락 이러한 문제들도 인권 문제에서 그것을 고려하지 않으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신학적인 입장에서 신앙적인 입장에서 어떤 담론을 먼저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응답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교회 현장의 실천 문제하고 피드백 받는 거 운동의 지속성 문제, 그다음에 신학적인 담론의 깊이가 부재한 거 아닌가 하는 문제들. 예. 좀 할까요? 두 분 목사님도 아까 우리 전무사님 말씀 굉장히 귀한 말씀이고 거의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매뉴얼을 먼저 만들기보다는 우리가 신학적 또는 신앙적 이런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론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셨는데 어쨌든 그런 성찰이 우리한테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다만 이런 담론에 대한 성찰을 안 하고 있는 거라기보단 아주 적은 인원이지만 드러나지 않게끔 노력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 저는 아니지만 그런 분들이 생태적으로 정말 목회를 하려고 하고 신학적 성찰을 하는 여러분들이 계세요. 일례로 어느 한 목사님이 학수고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24절기를 전부 생태적으로 성찰해보고 설교를 만들고 교육 목회에 써볼 수 있는 자료들을 또 만들고 해서 1000여 명에 가까운 우리 기장 목사님들에게 따로 우편을 보낼 수 없으니까 그냥 SNS를 통해서 메일로 이렇게 발송하는 이런 작업을 1년 이상 쭉 해오기도 하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런 성찰들이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우리의 사회적 여건, 환경 토대가 굉장히 열악해서 사실은 각 교회에서 지금 여기에서도 만약에 생태본부에서 어느 프로그램을 한다 그러면 당장에 교회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자료들을 요구하시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설교 자료가 됐던 교회 내에서 프로그램 자료 이런 것들을 요청하시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적절하게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이 저희들의 과제인 것 같고 앞으로도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경서 목사님 말씀하셨던 부분들 저는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주의 해군기지 문제로 해서 굉장히 오랜 동안 싸움을 했었는데 다 아시는 것처럼 맨 처음 이것을 싸움을 시작했었던 분은 우리 개신교회 목사님이세요. 그러다가 청주교 쪽에서 들어가서 같이 이제 매일 거기서 미사를 드리고 그 싸움을 이끌어가는 주동 세력으로 그렇게 자리 잡았는데 해군기지가 다 싸움이 끝나고 나서 개신교에서는 더 여력이 없어 빠졌지만 천주교는 계속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천주교에서는 거기에 담당 신부를 아예 파송을 했습니다. 교구 자체에서. 그래서 사실은 우리도 사회 선교사 제도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전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투쟁만이 아니라 신앙적 자리에서 성찰되어지는 우리들의 신앙 고백의 운동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려면 그것은 어떤 정치적 투쟁의 산물과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영성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역시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지금은 굉장히 미약하지만 어쨌든 이런 움직임들을 위해서 곳곳에서 애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같이 힘을 모으는 것이 또 중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전 답변드립니다. 네. 네, 저도 두 가지 간단히 답변드리면은 여기서 이렇게 좋은 얘기 나누는데 현장에서는 괴리감을 느끼는다. 그걸 어떻게 극복할 거냐? 우선은 하나는 두 가지 방향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하나는 좋은 모범적 사례를 도드라지게 드러내고 그런 사례들을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과정이 필요할 거고 이것도 한 자리가 되겠죠. 한 기회가 되겠죠. 이런 계기도. 그리고 오늘 이 정책협의회도 사례 발표도 이제 들어가 있는 것도 그런 취지를 반영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향은 더 이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쨌든 제도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거죠. 총회적 차원에서. 우리가 여성 총대 비율을 몇 %로 하라든지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할당을 한다든지 성폭력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제도적인 우리가 문제의식을 느끼는 그리고 공감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되고 제가 우리 신학생한테 얘기했는데 내가 40년 전부터 얘기했지만 아직도 관철 안 된 게 있어. 총대 몇십 년 얘기하는 겁니다. 몇십 년 평신도 총대 공부하는 거 내가 청년 때부터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도화해 나가고 그리고 이제 사회선교사 얘기 잘했어야죠. 제가 사회선교사 운영위원장이기도 한데요. 잘했습니다. 그것도 그런 운동을 확산시켜 나가기 위한 하나의 그 제도적인 방법입니다. 그것이 교회 외도가 아니고 목사가 또는 신도가 사회선교 영역을 전담하는 것을 교회의 본질적인 선교 과정으로 인정하는 그런 하나의 제도라고 합니다. 여기에도 관심을 많이 기울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에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학적 담론 그것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은 공감하지만 일정 부분은 또 다르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인권 문제 얘기할 때 그 신학적으로 성찰이 좀 빈약하다.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빈약하다. 그 점에서는 신학적 감동 형성을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 공감을 하지만 그럼 정말로 우리가 신학적 유산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JPIC도 있고 민중신학도 있고 상당히 많은 신학적 유산이 있습니다. 그것과 현실적 과제들, 구체적인 과제들을 가교시켜주는 어떤 중간
매개해주는 그 신학적 성찰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빈약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원인은 그 먼저 전제돼야 될 어느 신학적 유산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저는 거꾸로 현실 인식의 안이함 때문에 그런 그 신학적 성찰이 안 이루어졌다고 저는 거꾸로 그렇게 진단합니다. 뭐가 뭔지 몰라요. 현실에서 제기되는 문제가 현실을 읽을 수 칼바르트가 한 손에 성경 한 손에 신문을 얘기했는데 신문을 안 봐요. 현실을 읽을 줄 모르니까 맨 겉도는 아름다운 얘기만 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과제와 접목시키는 신학적 성찰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진단합니다. 그게 우리 기장의 문제예요. 네. 예, 한 분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박승현 목사님, 인권센터 이슈도 하셔서 아까 제안도 하셨는데 더불어서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서울로에 속해 있고요. 지금 현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박승열 목사입니다. 오늘 최영국 목사님 통해서 인권선교의 중요성과 주요 과제들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습니다만 무엇보다 전국에서 모이신 우리 기장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 또 여신도회 이제 주요 지도부 남신도회 지도부 참여하셨는데요. 마치 우리 기장교회가 인권선교를 매우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착각을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작년에 2018년도군요. 인권센터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협력사업을 해서 각 몇 개 교단과 지금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 교회 교육 교재를 분석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공통적으로 한 번도 지금까지 인권이라는 시각으로 우리 교회학교 교재를 분석해 본 바도 없고 또 인권의 시각으로 교회학교 교재나 구역 공과를 집필해 본 바도 없습니다. 물론 이제 생명의 시각에 대한 생태운동의 본부에 대한 것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교육원도 그렇고요. 이제 그 여러 지금 사회선교 정책협의회인데 여기서 논의되는 일들이 우리 교회학교와 교육 교재 속에 반영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거리에서 기독교인들이 나와서 이렇게 난장판을 칠까? 온갖 욕설을 내뱉는 이 반인권적 행위를 할까? 그건 교회에서 충분하게 친인권적으로 사람에 대한 존중으로 교육받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학교 교재와 구역 공과 교재들이 충분히 사람에 대한 존중하고 있는지 인권에 대한 시각이 있는지를 먼저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다양한 시선이 필요하죠. 여성에 대한 시선, 또 이주민들에 대한 시선, 또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시선, 노동자들에 대한 존중하는 이런 여타의 시선들이 반영될 때만이 우리는 교회학교 교재가 그리고 구역공과 교재가 친인권적이고 실제로 교회 현장에서부터 인권에 대한 문제가 우리 신학적이고 또 신앙의 담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는 지금 이제 위원장님들과 몇 분만의 문제가 아니고 교회 학교를 각 교회에서 실제적으로 교육을 담당하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들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 우리는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지, 성경만 반복한다고 해서 정말 좋은 신앙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그 기장 청년회에서 해방 공동체를 만들었고 아마 이 자리에 그 책을 다 공부하셨던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핵심적인 특징들은 사회적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경 공부의 실제 예화로 들고 같이 나눴다는 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충분히 여러 가지 사항들도 있습니다만 사람들의 아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 있도록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최영국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학적인 아젠다 문제가 아니라 실제 우리 삶의 현실에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지를 늘 되묻는 것이 신학화되어 가고 그것이 또 우리들에게 피드백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기장총회가 담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귀 기울이는 그런 제도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장광선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예, 괜찮습니다. 우리 간단하게 뭐 1분씩만 응답하시고 예, 말씀하겠죠. 그 생태 운동 그러면 굉장히 거창스럽지만 사실은 심고 가꾸고 함께 열매를 맛보는 이런 일들, 이 자연스러운 과정 이것을 같이 살아가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십니다. 생태본부가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노회나 시찰 단위로 간담회를 갖는 이유도 바로 그렇습니다. 캠페인적으로 중앙이라고 불려지는 서울에서부터 뭔가 자료를 만들어서 내려보내고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사실은 같은 지역에 땅을 잇대어 살아가고 있는 그런 단위들에서 먼저 같은 공동의 경험들을 체험을 통해서 그 열매를 맛볼 때 그것이 바로 생태 감수성을 높이고 영성적 고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신앙 고백의 운동으로 창조 신앙 운동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치 투쟁과 이것을 띄어낼 수 없는 그런 우리 사회의 구조가 있으니 사실 그 가운데 기도하며 함께 심고 함께 가꾸고 이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다른 모든 기관들의 협조 네트워킹도 필요하지만 노회 시찰회라고 하는 우리 총회 산하의 이 기존 조직들이 같이 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어지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두 분 목사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10분간 쉬겠습니다. 쉬실 때가 사진 촬영한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사진 찍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정확하게 3시에 다음 섹션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